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박하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는 208쪽, 208쪽을 먼저 펴내드리겠습니다. 식민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때 당시 1930년대 이후에 해당하는 이때의 세계사적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게 시험에 나와서 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자, 쌤이 일제 강점기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했지만 19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들의 재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구매력,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침체되는 현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걸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한다 했죠.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블록 경제, 자국과 식민지를 연결해서 시장을 형성하는 블록 경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해결책을 마땅히 내세울 게 없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처럼 국내 시장이 좀 좁고 또 해외 식민지도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이 남아도는 물자를 소비하기 위해서 뭘 일으키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전쟁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에게 개인보다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너네 개인의 삶보다는 이 집단, 이 국가를 위해서 너네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라는 이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이념을 이제 전체, 집단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제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이 전체주의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가 배울 일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들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세계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1930년대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깔고 이 배경 속에서 일본도 이제 전쟁의 전체주의를 강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본인만으로는 이제 전쟁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굴 끌어들여요?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한테도 이제 무기, 총칼을 이제 쥐어주는데 그냥 무턱대고 조선 사람들한테 총칼을 쥐어주면서 여러분 이제 일본 천을 위해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면은 나가서 싸울까요? 네? 전혀 그러지 않겠죠. 오히려 이 총칼을 가지고 일본에게 저항을 하려 하면 했지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답을 바로 넘어가서 210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해요? 민족 말살 통치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210쪽에 넘어가서 자,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무기를 쥐어주는데
이 무기를 갖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머릿속에,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조선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 빡빡 지워서 나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일본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본 천황을 위해서, 일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브레인워시를 시키는 거죠. 이런 작업이 바로 민족말살 통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족말살 통치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0조로 넘어와서, 자, 아까도 말했듯이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조선에 민족말살 통치를 실시를 합니다. 민족말살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를 할 때에 어떤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념이 있어요. 어떤 이념을 깔고 갔냐? 자, 여기 옆에 나와있죠?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념들을 강조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뭐로 세뇌시키냐? 내선일체. 내는 이제 내지.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본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토, 일본과 선은 이제 조선 할 때 선자죠. 일본과 조선은 결국 한 몸이다. 그래서 지금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너네들 조선은 지금 일본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똑같이 이게 위기라고 너네가 느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네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선 동조론 마찬가지죠. 일본과 선, 조선은 동조,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뭐 어떤 역사적인 뭘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 목적은 다 똑같아요. 넌 조선 사람들이 이 2차 세계대전에 일본과 함께 참여할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이념을 바탕으로 황국신민화 정책, 여기 나왔죠, 밑줄.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거 이제 어떤 정책들이 있었냐 보면은, 자, 일단 밑에 두 줄 내려와서 황국신민서사를 억지로 외우게 했다. 황국신민서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 210조 그 밑에도 이제 아동용으로 지금 자료가 제시돼 있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고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천황폐하에게 충성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본 천황에게 충성시키는 그런 맹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억지로 외우기 위해서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뭘 시켜요? 줄 내려와서 이제 신사참배 시키죠.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어떤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셔둔 곳을 이제 신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위인들한테 이제 절해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처벌해버리고. 자, 또 뭘 하냐면, 자, 여기 밑에 밑줄 조선어 과목도 사실상 폐지하였다라고 나와있죠. 또 옆에 또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여기 밑줄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조선어 과목도 사실상 폐지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쓰는 것을 이제 엄격하게 더 통제를 하고, 또 학교 수업에서 20년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 20년대는 이제 문화통치였잖아요. 문화통치를 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잘 대해주는 듯이었던 그런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뭘 허용해주냐면, 학교에서 조선어, 그러니까 우리말 과목을 필수로 배울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는. 그랬다가 30년대 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 조선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요.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데 여기 보면 사실상 폐지라고 쓴 이유는 선택 과목으로 남겨놓긴 했지만 사실 지금 이런 일본의 어떤 전쟁 참여를 막 동조하고 이런 막 강요를 하는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선뜻 난 그래도 조선어 과목 배워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적다는 거죠.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조선어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이때 그 소학교의 명칭도 한국신민학교를 이제 줄여서 국민학교라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막 조금 연세 있으신 나이 있으신 어른분들 보면은 국민학교를 뭐 언제 졸업했고 언제 다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국민학교라는 게 바로 한국신민학교라는 걸 줄여서 만든 명칭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라고도 할 수 있는 명칭이 바로 국민학교라는 것. 그만큼 일본이 이 조선 사람들을 이제 브레인워시를 시켜서 나는 일본인이다, 일본의 국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냐? 여기 밑에 나와있죠.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우리가 보통 창씨 개명이라고 알고 있는 작업이죠. 어떤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 박하준 이런 어떤 각 사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다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그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인지하게 바꿔버린 거죠. 이런 작업들이 바로 한국 신민화 정책이고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211쪽 보면은 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는 정말 일본인의 조선 억압이 아주 결정으로 치닫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아주 강력하게 억압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 단락에 두 번째 줄 보면 나와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20년대에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돼요? 30년대에 다시 폐각,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자, 문을 닫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민족문화 수호운동 할 때 배웠지만 조선어 학회 사건 있죠. 우리말 쓰는 것,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연구를 한다? 이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엄청난 저항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하던 조선어 학회에도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시켜서 이 학회 회원들을 다 구속시켜버린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죠. 우리가 저번에 민족문화 수운동 일할 때도 다뤘던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바로 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일이라는 거. 자, 또 일본이 이때 뭘 하냐면, 자, 법을 또 하나 만드는데 일본이, 자, 밑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밑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 잡혀서 이제 뭐 감옥에서 형벌을 받았어. 형벌을 받고 예를 들면 뭐 징역 3년, 그래서 3년을 다 채우고 나왔어. 그럼 이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제 어떤 형을 다 마치고
나온 독립운동가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감시하고 틈만 나면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법이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형벌을 받고 나와서도 다시 어떤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 바로 이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독립운동가를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인 거죠. 자,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을 봤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또 살펴볼게요. 211쪽 밑에 단락에 보면은 30년대의 경제정책으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1929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닥쳤다고 했잖아요. 자, 일본도 이제 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공업화를 이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조선 한반도에서도 이제 공업화 추진 작업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 중심,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경공업, 중화공업의 차이. 경공업이 이제 노동력 중심, 네, 경공업이 이제 남부 지역에서 있었고, 북부 지역, 한반도 북부 지역은 중화공업, 이제 한반도 북부에 비교적 지하 자원이 좀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북부 지역을 이제 중화공업 중심으로 공업 발전을 시켰던 거죠, 일본이.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은 1930년대 대표적인 또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죠, 중간에 남면 북양 정책. 1930년대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남면 북양 정책은 정말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부 지역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양을 기르는 방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실시를 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서구 열강으로부터 이제 어떤 일본의 어떤 방직 사업, 이런 옷감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산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이런 자원들을 이제 막 생산해내고 이제 충당을 시키는 목적으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점. 1930년대 민족 말살 지식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1937년에 중일 전쟁, 중국과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조선을 아예 한반도 자체를 군사 기지화 시켜버립니다. 다른 말로 밑에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만주와 중국 지역을 시작으로 대륙 침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군수 물자들을 공급하는 기지로 바로 이 한반도를 이제 삼는 거죠. 그런 정책들을 경제적으로 또 시행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그 밑에 211쪽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내선 일체 홍보 엽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930년대 이 민족 말살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엽서 그림 자료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엽서 사진도 눈에 익혀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212쪽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쪽 보면은, 자, 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또 일본이 어떤 걸 했냐면, 자, 맨 위에 나와있죠. 여기 밑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국가총동원법 밑줄. 이제 1980년대 이제 중후반, 이제 특히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민족 말살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기 시작하고, 그거에 이제 바탕이 된 게 바로 이 국가총동원법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반도의 인력과 물자를 무자비하게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원병제, 또 지원병제 학생들이나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이제 끌어가서 이제 군인 인력으로 이제 군사력을 충당시키는 지원병제, 징병제, 또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각종 뭐 철도 건설이나 공장, 뭐 광산 개발 이런 거에 끌고 가서 동원을 시켜서 거의 뭐 노예처럼 일을 시켰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런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선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원이 됐었고,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또 많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징용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심지어는 광복이 되고 나서도 이제 일본이나 해외 지역에서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삶을 마감하신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또 이때 또 대표적인 일본의 비인간적인 짓으로 위안부가 있죠. 이제 많은 여성분들을 이제 끌고 가서 전쟁터에 끌고 가서 이 군인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소시키는데 비인간적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우를 했던 그런 위안부가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안부의 피해를 입으셨던 할머니들께서 지금 또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시죠.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해라 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리시죠. 너무나 큰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또 이제 정신근로령 이런 걸 내려서 이제 정신대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여성분들을 이제 여기는 이제 노동 착취를 한 거죠. 아까 위안부는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의 착취였고, 이 정신근로령으로 인한 이제 정신대 같은 경우에는 노동 착취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뭘 하냐면 또 이제 공출을 하죠. 식량이라든지 쌀 같은 또 이제 뭐 가정이나 여러 기관에서 쓰는 뭐 놋그릇, 숟가락 이런 것들을 있는 대로 다 빼앗아 가서 자신들의 식량과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로 삼는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공출, 그리고 양곡 배급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출 배급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40년대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일본이 이제 전쟁 참여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시행이 됐던 작업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